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파출부입니다. 그날 저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파출부 맞죠? 들어와요, 빨리. 그녀의 이름은 서유진, 이 집 며느리였고 그녀의 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일 때문에 이 집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제 왼팔에 새겨진 이 흉터가 50년 전 신문 기사 속 실종 아동의 흉터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집의 파출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저는 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정희 씨, 이 그릇에 물자국이 남아있잖아요. 제대로 안 닦은 거예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황급히 그릇을 다시 집어들며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게 웃더니 파출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받으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 모르세요?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 구하면 그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했고 제 손은 차가운 물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절박한 이유로 이 집에 온 것이었지만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 씨, 화장실 청소도 다시 해요. 변기에 때가 남아있더라고요. 변기 뒤쪽까지 제대로 닦으라니까요. 유진은 계속해서 지시했고 저는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라며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집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사실 몇 달 전, 정확히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 기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생선을 포장하는 신문지를 보다가 그 기사를 발견했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왼팔에 화상 흉터가 있는 5살 여자아이, 1975년 5월 5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종 당시 분홍색 원피스 착용, 머리에 노란색 리본, 이름 박정희.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왼팔을 만졌고 그곳에는 어릴 적부터 있었던 길게 뻗은 화상 흉터가 있었으며 그 흉터는 제 팔뚝을 따라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제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정황은 아무도 몰랐고 저 역시 그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나일까? 내가 바로 그 아이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다시 읽었고 신문사 연락처와 박금순 여사의 이름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나에게 정말로 가족이 있다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었고, 그때 제 나이는 5살쯤이었으며 제 이름도 제 부모님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975년 5월 어느 날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누군가 저를 거기 두고 갔다고, 아무런 메모도 없었고 단지 낡은 옷을 입고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고요. 원장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고아원에서 키우셨고 김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저는 그렇게 5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 기사를 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만약 제가 그 아이가 아니라면 한 노인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만약 저에게 정말로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50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고 생일 때마다 케이크 없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으며 아플 때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그 집에 가까이 가보자고, 파출부로 들어가서 조금씩 알아보자고요. 만약 제가 그 아이가 아니라면 조용히 물러나면 되고, 만약 제가 맞다면 그때 가서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파출부 소개소를 통해 박금순 여사의 며느리 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면접 때 제 흉터를 감추기 위해 긴팔 옷을 입었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과 중년 남자,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고 저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이 가족의 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뭘 봐요? 일이나 시작하세요.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가족 사진을 계속 생각했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수고 많으시죠? 그분은 이 집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였고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으며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고 그 순간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왜 우세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심하게 대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오시며 물으셨고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니요, 그냥 눈이 좀 아파서요.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정희 씨,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아들 집에 매일 오시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요. 유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정희 씨가 힘들어 보이네. 차라도 한잔 할래요?
정희 씨, 잠깐 쉬면서 차 한잔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끝내야 해서요. 라고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쉬어야죠. 손 좀 보세요. 왜 이렇게 거칠어요? 유진아, 고무 장갑이라도 사줘야지. 정희 씨가 맨손으로 설거지하면 손이 상해. 라며 며느리를 타이르셨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어머니는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파출부한테까지 신경 쓰시면 피곤하잖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유진아,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지. 돈으로 고용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정희 씨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딸. 저도 정말로 누군가의 딸일까요? 저에게도 저를 소중하게 여겨줄 가족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차를 끓이시더니 저를 식탁에 앉히고 정희 씨, 우리 며느리가 좀 까다롭죠?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말해줄게요. 저는 차를 받아들며 괜찮습니다. 어머니. 일이 원래 그런 거죠.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정희 씨,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저는 황급히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흔한 얼굴이라서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이상하네요. 정말 낯이 익어요. 왠지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딸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헛것을 보나 봐요.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딸을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네, 50년 전에요. 우리 정희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실종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나이를 먹어도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해본 날이 없어요.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췄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희는 왼팔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뜨거운 주전자를 엎어서 생긴 흉터였죠. 팔뚝부터 손목까지 길게 있었어요. 그 흉터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50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왼팔 소매를 잡아당겼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정희 씨, 혹시 팔에? 시어머니가 뭔가 물으려는 순간 유진이 방에서 나오며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정희 씨 일해야 하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나시며 그래, 알았어. 정희 씨, 다음에 또 봐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저를 째려보며 정희 씨, 시어머니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괜한 오해받기 싫으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무슨 오해요? 라고 물었고 유진은 비웃으며 시어머니 돈에 붙으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요. 파출부 주제에 주제 파악 못하면 안 돼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유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내일은 아침 일찍 와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제 가슴은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고 그 얼굴에는 혼란과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아이일까? 박금순 여사가 정말로 내 어머니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 신문 기사를 다시 꺼내 읽었고 박금순 여사 50년 전 실종된 딸 박정희 양을 찾습니다. 왼팔의 화상 흉터 1975년 5월 5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종. 이라는 문구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고 그곳에는 팔뚝부터 손목까지 길게 뻗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흉터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저는 흉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저는 놀이공원에 있었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으며 그 사람은 정희야,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단지 따뜻한 손길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으며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이제 그 집의 일과에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매일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파출부를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딸을 대하듯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정희 씨, 오늘 날씨가 더운데 물 많이 드세요. 정희 씨,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분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고 저는 긴팔 티셔츠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닫다가 팔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소매가 자연스럽게 걷혔고 제 왼팔의 긴 흉터가 햇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계속해서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그 팔의 흉터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제 팔을 보신 것이었고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으며 손에 들고 계시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이건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제 얼굴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정희 씨, 괜찮다면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제발이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고 제 왼팔의 긴 화상 흉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흉터는 팔뚝 위쪽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고 세월이 지나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잡으시더니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셨고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분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똑같아. 우리 정희 흉터랑 똑같아.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흉터 정말 어릴 적에 생긴 거예요? 몇 살 때였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3살쯤 뜨거운 물에 데었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며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까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정희 씨, 혹시 본명이 김정희가 맞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름이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니요. 제 본명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원장님이 김정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이요? 어느 고아원이에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고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랑의 집 고아원이요. 1975년 5월에 그 고아원 앞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거기 두고 갔대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정희야, 정희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지시며 1975년 5월 5일 우리 정희가 사라진 게 바로 그때야.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린이날에 하고 중얼거리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단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는 순간 부엌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큰 소리가 났고 우리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유진이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깨진 접시와 컵이 널려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파출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불안이 가득했고 그녀는 두 손을 떨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유진아, 넌 모르는 일이니까 조용히 있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비웃으며 중요한 일이요? 어머니 설마 정말로 파출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사기꾼 많아요. 저 여자가 어머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진을 향해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라고 말하려 했지만 유진은 제 말을 끊으며 닥쳐요. 파출부 주제에 감히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며 유진아, 입 조심해. 정희 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화를 내셨고 유진은 왜요? 저 여자가 뭔데요? 어제까지 파출부였던 여자가 갑자기 딸이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자주 며느리 집에 오셨고 올 때마다 저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정희 씨,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거 있어요? 노래 같은 거, 특별한 장소 같은 거,
좋아하던 음식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차를 따르며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요. 가끔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을 꿔요. 회전목마를 타는 꿈도 자주 꾸고요. 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안 보여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미역국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아려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미역국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역국 냄새만 맡으면 왠지 슬퍼져요. 누군가 그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정희는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고 제가 미역국 끓이면 2그릇씩 먹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라는 익숙한 멜로디였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막았고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희 씨,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이건 우리 집에서만 부르던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꿔서 우리 정희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가사인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 노래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저도 이상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정희, 우리 딸 정희한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노래야. 이 노래를 부르면 정희가 금방 잠들곤 했어요. 엄마, 노래 불러줘. 반짝반짝 별 노래. 하면서 졸린 눈으로 저를 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흘러나왔고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랐지만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정희 씨, 아니, 혹시 정말로 우리 정희인 거예요? 50년 만에 우리 정희가 돌아온 거예요? 라고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정희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무슨 부탁이신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DNA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정희 씨. 50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정희를 찾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가 죽기 전에 내 딸을 찾고 싶어요. 정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분의 딸인지, 제가 정말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어머니,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누군지, 왜 고아원에 버려졌는지, 제 진짜 이름이 뭔지. 신문에서 어머니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집에 파출부로 들어온 거예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어머니의 딸인지. 그 순간 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유진이 들어와서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DNA 검사요? 파출부가 딸이라니 드라마도 아니고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라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단호하게 유진아,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내 딸을 찾는 건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희망이 보여. 내가 방해하지 마. 이건 나와 정희 씨 사이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늦어요. 라고 소리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와 시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대학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유전자 검사이니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정희 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정희 씨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어머니,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하고 무서워요. 만약 제가 정말로 어머니 딸이라면 50년을 혼자 산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플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기쁠 것 같기도 해요. 드디어 집을 찾았다는 생각에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정희 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머니는 정희 씨를 잊지 않을 거예요. 혹시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나와도 정희 씨는 어머니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매일 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꿈속에서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누군가 저를 안아올리는 따뜻한 팔 정희야, 우리 딸 정희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 엄마가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멀어지는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혼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던 제 모습,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깨어나 엄마, 엄마 하고 울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온 날, 저와 시어머니는 병원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고 의사가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정확한 결과입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셨고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어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천천히 결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결과지에는 여러 수치와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함.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정희야. 우리 정희. 정말 내가 맞구나. 50년 만에 우리 정희를 찾았어.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도 그제야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서 50년이나 걸려서 정말 죄송해요. 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5살 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50년이나 고생시켜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저를 꽉 안으시며 말씀하셨고 우리는 병원 상담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눈물을 훔치며 저희를 지켜봤고 50년 만에 찾은 딸이라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제 본명은 박정희였고 저는 50년 전에 실종되었던 박금순 여사의 딸이었으며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더 이상 김정희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와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유진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이자 제 친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시며 얘들아,
중요한 발표가 있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정희 씨는, 아니, 정희는 정말로 내 딸이야. 우리 정희가 50년 만에 돌아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벌떡 일어나며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말로 제 동생이에요? 라고 놀라서 물었고 어머니는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시며 그래, 99.99%야. 틀림없어. 우리 정희가 맞아. 오빠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정희야. 미안해. 그날 내가 배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내 잘못이야. 5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라고 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 거실 한쪽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진짜 있네요. 파출부가 갑자기 공주님으로 변신하는 신데렐라 스토리. 정말 웃기네요. 서유진의 비웃음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와 어머니와 오빠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기대서서 우리의 눈물 어린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과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시누이가 50년 만에 돌아왔어. 오빠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유진은 전혀 개의치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요? 하, 정말 웃기네요. 어제까지 우리 집 변기 닦던 파출부가 오늘은 시누이가 됐어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몫은요? 아니, 우리 몫은요?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유진의 첫마디가 바로 돈 이야기였고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며느리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니? 내 딸을 50년 만에 찾았는데 내 첫마디가 유산 이야기야?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게 먼저 아니니? 내가 그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당연하죠. 저는 이 집안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명절 음식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재산 다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 권리를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유진 씨, 진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저를 째려보며 거짓말하지 마세요. 50년이나 파출부로 살다가 갑자기 재벌집 딸 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연기 그만하세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오빠가 앞으로 나서며 유진, 그만해. 정희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없어. 어머니도 나도 다 알아. 내가 너무 지나쳐. 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지나친 게 뭐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저를 대하는 방식도 파출부에서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안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유진은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정희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박정혜 씨? 아니면 아가씨? 정말 웃기네요. 어제까지 파출부였던 사람한테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다니. 세상 참 재미있네요. 저는 그저 참으며 유진 씨, 저는 여전히 저예요. 이름만 바뀐 거고 달라진 건 없어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갔으며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제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유진이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를 복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유진의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딸을 찾았다잖아요. DNA 검사까지 했대요. 99.99%래요. 틀림없대요. 우리가 받을 유산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니, 반이 아니라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미 DNA 검사까지 끝났다며? 진짜 딸이라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유진은 모르겠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데요?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이고 주식이며 예금까지 합치면 100억은 넘을 거예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라고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모른 척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유진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시더니 개인 룸에서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넌 이 집의 정식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내 이름을 되찾을 거고 호적에도 올라갈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너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어줄게. 당장 필요한 생활비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해줄게. 그동안 받지 못한 용돈도 다 줄 거고. 저는 손을 저으며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5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받으면 어색할 것 같고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며 아니야, 정희야. 넌 이 집안의 딸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 있어. 50년 동안 못 키운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내게 해주지 못한 거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거야. 엄마는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우리 정이 착하기도 해라. 어쩜 이렇게 착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대화를 레스토랑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유진은 우리를 미행했고 레스토랑 복도에서 우리 대화를 엿들었으며 어머니가 저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은 이상한 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남편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고 집안은 조용했으며 유진은 제가 잘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유진은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고 그녀가 몰래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것도 보았으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서랍에서 꺼내 가방에 넣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왜 서재를 뒤지시는 거예요? 제가 불을 켜며 물었더니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이건 제 서류예요. 제 것 찾는 거예요. 당신이 왜 참견해요? 유진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유진 씨, 제가 참견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왜 새벽에 오빠 방 서재를 뒤지세요? 그리고 그건 인감도장 아니에요? 라고 물었고 유진은 가방을 감추며 상관 마세요. 이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당신이 왜 간섭해요? 나가세요. 당장 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유진 씨,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유진이 서류를 사진 찍는 장면과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야, 어젯밤 유진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걸 들었어. 내 오빠가 서재가 어질러져 있다고 하더라. 혹시 내가 뭔가 본 게 있니? 솔직하게 말해줘. 이건 중요한 문제야. 저는 망설이다가 제가 본 것과 촬영한 영상을 모두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유진 씨가 서재에서 서류를 사진 찍고 인감도장을 가져가는 걸 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뒀어요. 어머니는 영상을 보시고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알겠어, 정희야.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할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 말해줘서. 그날 오후 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긴 상담을 하셨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꺼내 어머니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불려갔고 저와 오빠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변호사 그리고 유진과 오빠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리고 우리 아들아.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야.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신데요, 어머니?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고 어머니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시다가 유진아, 내가 말하기 뭐하지만 넌 이 집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정희가 돌아온 이후로 내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기는커녕 돈 이야기만 하고 정희를 적대시하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 어디 갔니? 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발끈하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재산을 다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이 집안 식구예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요. 라고 반박했고 남편도 어머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 집안 식구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변호사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박금순 여사께서는 지난주에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모두요. 앞으로는 공익재단에서 관리하며 가족들에게는 매달 적정한 생활비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단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장학사업에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저희는 뭘 받는 거예요? 생활비만요? 그게 얼마인데요? 말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부부당 월 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유진은 500만 원? 농담하시는 거죠? 이 집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월 5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유진아, 너나 정이나 그 누구도 이 재산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만들었어.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야.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될 거란다. 그게 내 뜻이고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다 끝났어. 되돌릴 수 없어. 유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다시 생각하세요. 제발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 부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류도 다 처리됐고 재단 이사회도 구성됐어. 변호사님 맞죠? 라고 확인하셨고 변호사는 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유진은 울먹이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라고 소리치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오빠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이건 정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탐욕스럽게 굴어서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오빠가 말했지만 유진은 탐욕스럽다고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며느리로 당연한 권리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가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요. 저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 집에 왔는데 유진은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 제가 온 게 맞는 건가요? 저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시청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법적으로도 박정희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50년 만에 진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거실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유진이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각종 서류들, 그리고 어머니의 개인 문서들, 심지어 집 안의 귀중품들까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니? 도대체 왜 그런 걸 가지고 나가려고 해? 그리고 저건 내 서류잖아. 내가 왜 내 방을 뒤진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유진은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을 몫을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멋대로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도 살 권리가 있어요. 이 서류들로 재단 설립을 무효화시킬 거예요. 변호사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유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고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누군가 중요한 서류를 훔쳐가려고 해요. 그리고 폭행 위험도 있어요. 주소는 강남구.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제 행동을 보더니
가방을 내던지고 당신이 감히 경찰을 불러?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당신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라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유진과 저 사이에 몸을 던지며 유진아, 정신 차려. 지금 내가 하는 짓은 범죄야. 서류 훔치고 도장 가져가는 건 절도야. 그리고 사람을 때리려고 하면 폭행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외치셨지만 유진은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범죄? 웃기지 마세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친척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어요. 시댁 행사 때마다 머리 숙이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파출부 따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유진은 울부짖듯 소리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면 어머니가 인정하고 보상해 줄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범죄야. 제발 정신 차리고 가방 내려놔. 아직 늦지 않았어. 경찰이 오기 전에 그만둬. 제가 유진에게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다잖아요. 저는 이제 월 50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500만 원이요. 제 친구들은 명품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씩 쓰는데 저는 월 500만 원으로 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유진은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돌진하며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왜 멋대로 재산을 기부해요? 가족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가족이에요. 제 의견도 들었어야죠. 라고 소리치며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넘어지셨으며 소파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부축했고 어머니는 허리를 잡으시며 아야. 유진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말로 나를 때리는 거니? 라고 신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경찰 3명이 들이닥쳤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경찰 아저씨들, 오해예요. 그냥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좀 흥분했을 뿐이에요. 돌아가세요. 유진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경찰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경찰관님. 저 며느리가 제 개인 서류와 아들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폭행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증거도 있습니다. 저쪽에 가방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고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예요.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며칠 전에 촬영해둔 영상과 오늘 몰래 찍은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는 유진이 서재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미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유진 씨, 일단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절도 미수, 서류 위조 미수, 그리고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찰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여기 인감도장과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들이 있네요. 이건 명백한 절도 시도입니다. 싫어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유진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차분하게 부인,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타인의 서류와 도장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밀어서 다치게 한 것은 폭행죄입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수갑을 꺼냈고 유진은 안 돼요. 수갑은 안 돼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서유진 씨 절도 미수 및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안 돼요. 이럴 수가.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살기 싫었을 뿐이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예요.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요.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유진은 저를 돌아보며 박정희, 이거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주예요.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제 눈에는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나는 틀리지 않았어. 파출부가 공주되는 세상이 이상한 거야. 나는 피해자라고. 세상이 불공평한 거야.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해야 해요? 이게 공평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제가 나오면 복수할 거예요. 기억해요. 라고 외쳤지만 현관문이 닫히면서 그 목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허리를 다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말했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아, 정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며느리가 걱정이네. 저 아이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려나. 그래도 한때 우리 가족이었는데. 퇴근한 오빠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어머니, 유진은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결혼할 때부터 유진이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정이야,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원래 유진이 그런 사람이었어. 제가 잘못 봤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다가가 오빠 잘못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어머니와 오빠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고 저는 네, 어머니.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족도 저버리고 범죄까지 저지르고 참 슬픈 일이야. 내가 유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처음부터 그 아이가 우리 집 재산만 보고 시집 온 거였는데 말이야. 내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고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유진 씨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탐욕을 선택했고 범죄를 선택했어요. 그건 유진 씨 자신의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오빠도 어머니, 정희 말이 맞아요. 유진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제 유진은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그래도 안타깝구나. 저렇게 탐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다니.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다니.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유진이 정식으로 기소되었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정희야, 우리가 유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한때 식구였는데.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지금은 유진 씨가 스스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도와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 씨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경험해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방에 앉아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유진의 절규하는 모습,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의 그녀의 표정, 그리고 세상은 돈이 전부야.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유진 씨, 당신은 틀렸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 가족, 신뢰 그리고 양심이요. 한 달이 지났고 계절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밝은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으며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너도 내 방에서 살아야지. 더 이상 파출부 방이 아니라 큰 방, 내가 어렸을 때 쓰던 그 방 말이야. 엄마가 다 새로 꾸며놨어. 가구도 새로 사고 커튼도 예쁜 걸로 달고 침대도 좋은 걸로 들여놨어. 한번 와서 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저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50년을 혼자 작은 방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큰 방에서, 그것도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무섭기도 해요. 이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좁은 원룸에 혼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씩 적응하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시며 알아, 정희야. 천천히 가면 돼. 어머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50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편할 때까지, 내가 정말로 이곳이 내 집이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게. 서두르지 마. 그 따뜻한 손길과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어머니는 뭐든지 물어봐, 정희야. 제가 왜 실종되었는지,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제 인생의 빈 50년을 이해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멀리 허공을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197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 날씨가 정말 좋았지.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시원했어. 너는 겨우 5살이었고 내 오빠는 7살이었지.
우리는 가족끼리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 내가 놀이기구를 너무 타고 싶어 했거든. 특히 회전목마를 정말 좋아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아빠는, 내 아버지는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그래서 엄마랑 너랑 오빠랑 셋이서 갔지. 아침 일찍 출발해서 공원에 도착했어. 너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다 타고 싶어 했어. 회전목마도 타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지. 어머니는 말을 하시다가 잠시 멈추셨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너는 김밥을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어 라고 했어.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런데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내 오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 심하게 아파하더라고. 나는 당황해서 오빠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어. 너한테는 정이야. 여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 엄마가 오빠 화장실 데려갔다 금방 올게. 절대 이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했어. 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 나 여기 있을게. 라고 대답했어.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그리고 오빠가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어. 겨우 5분. 아니, 어쩌면 10분쯤 걸렸을 거야.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졌어.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돌아왔지. 그런데 벤치에 돌아왔을 때 넌 사라져 있었어. 벤치는 텅 비어 있었고 내가 가지고 놀던 인형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나는 미친 듯이 정이야. 우리 정이야. 어디 있니? 하고 소리치면서 공원을 뛰어다녔어. 주변 사람들한테 5살쯤 된 여자애 못 봤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머리에 노란 리본 달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못 봤대.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공원관리소에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했어. 공원 곳곳을 다 뒤졌어. 화장실도 놀이기구 주변도 매점도 어디에도 없었어.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너를 찾을 수 없었어.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어. 전국에 너의 사진을 뿌리고 TV에도 나가서 호소했어. 우리 딸 정희를 찾아주세요라고.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어. 경찰은 인신매매범의 소행일 거라고 했어. 1970년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 예쁜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엄마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내가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 나쁜 사람들한테 고생하는 건 아닌지.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단다. 매년 내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서 내 자리를 만들어뒀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어머니는 흐느끼셨고 저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고 그 눈물은 50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정이야. 말해줘. 엄마가 다 들어줄게. 저는 고아원에서 깨어났어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1975년 5월 어느 날 아침 고아원 문 앞에 제가 쓰러져 있었대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계속 울고 있었대요. 원장님이 저를 안아들었을 때 제가 엄마 라고만 계속 중얼거렸대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 이름도 집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원장님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와 일치하는 실종 아동 신고를 찾지 못했대요. 아마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정보 공유도 잘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어요. 원장님이 김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으로 50년을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지만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잠시라도 집에 가곤 했는데 저는 항상 고아원에 남아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고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미안해, 정이야.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고 기술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대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고 30대에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모아서 작은 원룸을 얻었고 그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가끔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꿈, 정이야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 꿈을 꾸고 일어나면 너무 슬펐어요. 왜 저만 혼자인지, 왜 저에게는 가족이 없는지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꽉 안으시며 정이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울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고 있었고 그 순간 5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유진의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유진 씨는 절도 미수, 서류 위조 미수, 그리고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고 실형입니다. 현재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유진이가 교도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까요? 생필품이나 책 같은 거. 그래도 한때 우리 며느리였으니까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부인, 서유진 씨가 부인을 폭행했는데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네, 그래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요. 유진이가 2년 동안 제대로 반성하고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씨가 존경스러웠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정이야, 복수나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우리 마음만 더 아플 뿐이지. 그냥 놓아주는 게 나아. 유진이는 유진이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해.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 그날 저녁 저와 어머니는 집 거실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고 어린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으며 50년 전의 추억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저예요? 정말 작네요. 이렇게 귀여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고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래. 이게 우리 정이야. 생후 100일 사진이야. 참 예쁘지? 그때 사진 찍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계속 울어서 사진사 아저씨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어머니는 다음 사진을 넘기시며 이 사진은 내 첫 돌 사진이야. 이날 내가 돈을 집었어. 돌잡이 할 때 돈이랑 책이랑 실이랑 여러 가지를 놓았는데 내가 돈을 집더라. 엄마는 우리 정이 부자 되겠네 하고 좋아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지. 다음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의 첫 생일,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4살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계셨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제가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응, 이게 내가 실종되기 한 달 전 사진이야. 그 다음에는 사진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사라졌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진을 보며 울컥했고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 행복한 가족, 그리고 그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으시며 정이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자. 엄마가 내게 해주지 못한 50년,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을 헤매고 방황했지만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집, 진짜 가족의 품으로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호적에 올라 박정희라는 본명을 완전히 되찾았고 주민등록증에도 새 이름이 적혔으며 법적으로도 어머니의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와 저는 작은 식당을 빌려 조촐한 축하 모임을 가졌고 몇몇 친척들도 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희야, 축하한다. 5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정희야,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친척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넸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축배를 드시며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우리 정희가 법적으로도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 이제 넌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뭐든지 말해.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좋아요. 파출부로 살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상이 이제는 현실이 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일하고 인사할 사람이 있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고 아플 때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아, 그리고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50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지 못한 밥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정이 정말 착하다. 어쩜 이렇게 착할까? 엄마가 정말 복받았어. 5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착한 딸을 되찾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유진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고 그녀가 지금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께 어머니 유진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면회 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정희야, 왜 유진이를 만나려고 해? 그 아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를 적대시하고 시누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저는 유진 씨를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유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여자 교도소를 찾아갔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무미건조했으며 유리창 너머로 유진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수척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비웃으러 왔어요? 파출부에서 공주가 된 기분이 어떤지 자랑하러 왔어요? 아니면 제가 교도소에 갇힌 거 확인하러 왔어요? 유진은 차갑고 지친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유진 씨.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했는지, 무엇이 유진 씨를 그렇게 만들었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비웃으며 당신은 몰라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의 마음을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저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빚만 잔뜩 지셨고 저는 늘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은 명품 가방 들고 학교에 오고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중학교 때 한 번은 반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선물을 사갈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유진이는 가난해서 선물도 못 사온대. 역시 가난한 애들은 달라.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명품 옷 입고 최신 휴대전화 쓰고 학원도 비싼 데 다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살았어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겨우 갔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부자와 결혼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거야.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요. 제 남편을 만났죠.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 집안이었으니까요. 저는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생활비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다 관리하시고 저는 며느리로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안 쌓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돈도 못 모으면서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나타났고 제가 받을 재산이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이해가 됐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 씨, 저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 저는 유진 씨보다 더 가난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없었고 명절 때 집에 갈 곳도 없었어요. 평생 파출부로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온갖 무시를 다 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신뢰예요. 사랑이에요. 유진 씨는 돈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시고 가족으로 대해주시잖아요. 하지만 유진 씨는 그걸 못 봤어요. 돈만 봤어요. 유진은 웃지도 울지도 않고 저를 바라보며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2년을 여기서 살아야 해요. 범죄자가 됐어요. 나가면 저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도 이혼 요구할 것 같고 시어머니도 절 용서 안 하실 거고 친구들한테도 얼굴을 들 수 없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유진 씨 석방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성하고 새 인생을 살아보세요. 2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돈이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중요한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유진 씨를 위해 생필품이나 책을 보내주시겠대요.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가요? 제가 저렇게 했는데도 왜요? 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유진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5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것처럼 유진 씨도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유진 씨,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유진 씨의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유진은 탐욕을 선택했고 저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기다려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정희야, 어디 갔다 와? 유진이 만나고 왔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유진 씨 만나고 왔어요. 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그래. 유진이가 뭐라고 하던? 반성은 하고 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유진과의 대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유진이도 참 불쌍한 아이야. 가난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탐욕으로 변한 거지. 마음의 병이 생긴 거야.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제대로 반성하고 나왔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제 방 창가에 앉아서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 대해서요. 문득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의야, 욕심이 사람을 삼키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린단다. 탐욕은 사람을 파멸시키지만
사랑은 사람을 구원해. 내가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면 좋겠구나.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어머니와 함께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랑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50년을 헤맸지만 이제 저는 집을 찾았어요. 진짜 집을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린 적 어머니가 불러주셨다는 그 노래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저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정이야, 자기 전에 차 한 잔 마실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대추차 끓였어.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미소 지으며 네, 어머니, 지금 갑니다. 라고 대답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고 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어머니와 오빠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탁자에는 따뜻한 대추차 3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정이야. 앉아. 우리 셋이서 차 한잔 하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의 회사 이야기, 어머니의 친구분들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말에 함께 가기로 한 여행 계획.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의 이야기, 5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의 이야기,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고 가혹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한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과 정직함이 결국에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거실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50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집에.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